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3프로TV가 네. 5주년을 맞아서 네. 어떻게 시작했는지, 네. 재미있는 경제 방송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재미있는 경제 방송은 네.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이미 저희가 하고 있죠. 네. 네. 저희는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네. 5년 된 3프로TV와 뭐 거의 규모 면에서도 맞먹고, 네. 품질 면에서는 이미 추월했다는 이야기를 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겠죠? 네. 자, 오늘은 네. 오랜만에, 야 진짜 이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이철 박사님. 네. 이철 박사님,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이면서 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네. 거의 뭐 환하게 알고 계시는 이분 모셔서 네. 요즘 중국의 고민,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중국의 고민 하나를 또 새롭게 배울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전 아까 저 사진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충격적이었구나. 충격과 공포의 그 사진을 한번 본 다음에 3% 옛날 사진. 네, 할 말을 네. 잃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우리 이철 박사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자,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이라는 네. 명강의에 이어서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또 명절을 네. 세상에 내놓은 후에 네. 중국으로 호련히 떠나신 이철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중국 이야기. 네. 오늘은 중국이 네. 요즘 식량이 부족한 것 같다 아무래도. 중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요? 음. 잘 살아졌는데도 식량이 부족합니까? 중국 가면 참 먹을 거 많은데. 그러니까요. 중국의 식량에 대한 고민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네, 네, 주제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네. 식량인데 네.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공원을 없애고 여기에 농사지어 이제 공원은 무슨 개뿔 공원.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우선 그 뉴스를 한번 좀 네. 보여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그 뉴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제가 최근에 그 스촨성에 있는 청두를 다녀왔습니다. 청두. 예, 요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 이 청두시의 외곽에 약 100km에 걸쳐서 우리의 그 뭐 순환도로쯤이 될까요? 네. 이렇게 도시 바깥으로 생태공원을 예. 거대하게 조성을 했었어요. 뺑 돌아서. 예, 뺑 돌아서. 아, 우리를 치면 그린벨트네요. 예, 그런데 그거를 다시 요런 식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공원을 다 나무를 뒤집어 뽑고요? 엎어가지고 갈아엎었네. 예, 갈아엎어가지고 네. 다시 이 밭으로 만들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특히 이제 청도시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놓고 이걸 다시 밭으로 만들어?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저건 됐죠. 공원 만들었을 때 화면이었나 봐요. 잠깐 비친 건.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이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건물들을 막 부시고 네. 예, 이제 땅 뒤집어 엎고 네. 예,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그리고 이제 공안이 이렇게 다니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것이 사실은 그 중국의 정책 중에 하나, 퇴림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퇴림. 뭐냐면, 환경. 환경. 퇴림. 그러니까 숲을 네. 되돌려서 네. 돌아온다. 다시 이제 농사 짓는 걸로 돌아온다. 아, 경작하는 걸로 돌아간다.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인데 포인트는 5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를 뉴스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절대 농지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절대 농지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식량 현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고 아.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식량 안보 문제로 지금 그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식량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거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중국 같으면 먹는 거 정도는 충분히 그러게, 가지고 땅도 있어서 많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히려 이 농산물도 수출하고 그러지 않느냐 네, 이렇게 예.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이 퇴림 환경이라는 게 어떤 규모로 일어나고 있냐면 방금 보여드린 그 스촨 청두 여기에 이 생태 공원을 만들려고 투자한 돈이 341억 위안이에요. 네. 그게 우리나라 돈 하면 6조도 조금 더 되는 것 같죠? 그걸 어떻게 뒤집냐? 그런가 하면 허난성에서는 네. 기존에 멀쩡하던 숲과 과수원을 다 뒤집어 엎어서 평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뭐 밀, 옥수수 이런 거 심고 있고요. 또 일부이긴 하지만 중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네. 잔디밭 뒤엎어서 그걸 다시 밭으로 만드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 그런가 하면 어떤 데서는 산비탈, 산 네. 중턱에 네. 그거를 깎아서 벼를 심고 있어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산 중턱에 당연히 논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물은 안 되고 그냥 마른 땅에 벼를 심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자라요? 심는 건가요? 그 정책을 입안한 사람은 네. 자기가 그 농업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물 없는 벼, 물이 없어도 쌀이 생산되는 그런 농작법을 개발했다 그러는데 네. 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농법대로 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는 쌀값보다 훨씬 더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린 잘 아직 모르겠고요. 네. 그 스촨성 청두시 그 주변을 뺑 돌아서 원래 생태공원을 만들었다가 네, 그럼 만든 생태공원은 두고 네, 요거보다 더 외곽으로 가서 예. 우리도 그린벨트는 살려두고 예, 바깥에다 신도시 짓듯이 예. 거기 가서 짓지 굳이 그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을 엎어야 돼요?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음.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절대 농지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대 농지라는 개념이 있었던 있습니다, 걸로 있습니다. 아는데요. 예. 양평에 가면 많습니다. 요즘 양평 얘기 요즘 되게 복잡해지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양평에 절대 농지가 많습니다. 수도권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절대 농지는 그건 못 건드리는 땅인 거죠. 네. 농사만 지어야 되죠.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인 네. 거죠. 예. 근데 중국의 절대 농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농지가 1억 2천만 헥타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꼭 이 땅이 계속 농지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중국에서 농지의 총량은 1억 2천만 헥타르를 유지해라. 그렇죠. 그게 이제 절대 농지의 원칙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기를 좀 활용하고 싶으면 네. 자꾸 이렇게 그 농지를 그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나온 그 원칙이 뭐냐면 이 농지를 건물을 짓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다른 그만큼 농지를 갖다 대라. 보충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는 땅은 이 개발을 하고 어디 잘 보지도 못하던 그런 황량한 땅을 갖다 이거 농지 쓰세요라고 만들었어요. 붙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 다시 그러면 안 되겠고 만일에 당신이 요 땅을 개발하고 싶으면 그 땅보다 훨씬 소출이 많이 나오는 양질의 땅을 더 많이 그것도 더 그 면적도 많이. 그렇죠. 네가 만일 1,000평을 개발하면 1,000평 이상을 갖다 농지로 보충을 하도록 해. 이제 이런 정책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이 왜 이런 정책을 취하느냐? 중국의 농업 정책은 현재 양적 측면에서는 절대 농지를 꼭 보존을 하겠다는 것과 네. 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모든 농산물 네. 그리고 이제 축산물에 대한 종자 개량이 열심입니다. 예.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요즘은 종자 칩, 종자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런 요즘 그 반도체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예. 네. 반도체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 전부가 알아요. 음. 우리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반도체 압박을 당하고 있다. 아. 예. 우리 국가의 미래가 위태롭다. 음. 이런 인식이 중국인 전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란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종자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종자칩이다. 칩이다. 네, 그래서 몬산토 같은 세계적인 이 종자 기업도 이제 중국이 인수를 한 바 있고요. 수년 전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작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토지 유전이라는 거 전에 한두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별로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토지 유전? 예, 이게 중국의 농촌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 농지를 이게 단체로 예. 집단 소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농촌의 그 농지는 다른 용도로 잘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모두의 것인데 네. 모두의 것이면 어떻게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꾸기 위해서 만장일치.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만장일치.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 유전이라는 정책이 수년 전부터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을 사람들한테 이 땅을 우리한테 리스로 주면 소유권은 뭐 소유는 당신네들 건데 이 땅을 내가 좀 한 10년 또는 30년 쓰게 해주면 내가 여기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 공장의 직공은 당신들을 써주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나면 그것도 좀 논아주고 아. 그리고 계약만 해주신다면 계약금조로 큰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예,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토지 유전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게 우선 토지를 그 기업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다 국가 거니까. 네. 어차피 토지는 빌리는 거. 빌리는 거고. 네. 근데 본래는 국가에서 한 50년, 60년 빌리던 거를 농촌에 가서 좀 짧게. 근데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 내가 이 기업 성공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네. 뭐 70년 이러고 시작할 필요는 사실 없죠. 네. 한 10년, 20년 돌려봐서 잘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그때 되는 또 한 번 거니까. 얘기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토지 유전이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시 근처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 딱 붙어 있는 이 논이야. 네. 그러면 이 농민들도 다 알아요. 네. 요즘 강남 땅값이 얼마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뭐 한 70%는 줘야 되겠어. 이런 조건을 거니까 기업가 입장에서는 대도시에 가까운 땅은 너무 조건이 빌리기 되더라도 쓰기 어려워. 어렵고 저 깡촌에 사는 데는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데 거기는 본인 입장에서는 활용할 만한 땅이 아닌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예. 가을에 중국 전국에 있는 농지가 지금 토지 유전 계약을 진행 중인데 벌써 그 당시에 57.2%가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땅에 중국의 57%나 됩니까? 예? 어떤 토지에 57%나 되는 농작지요. 중국 전체 농작 중국 전체 농작지의 57.2%. 가. 이 토지 유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하고요. 어? 예. 농민들이 예. 다 기업한테 땅을 빌려줘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 깡촌에 있는 쓸모없는 땅도요? 뭐 쓸모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그 후미진대에 있는 농경지들도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7%를 계약하려면 그런 것도 다 포함해야지 57% 채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보이고요. 어. 그러니까 왜? 저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모으는 기업들은 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토지 유전이라는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급속하게 크게 진행이 된 줄을 이제 얼마 전에 알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기업들은 그 리스에다가 뭐 한대요? 그럼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는 이런 토지 유전을 통해서 이용하려는 게 뭐 공장을 세운다든가 창고를 만든다든가 네, 네, 네. 뭐 그런 유통센터 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가장 큰 거는 영농기업한테 리스를 주는 겁니다. 농사 전문 기업이 예.
아니 땅 다 갖고 와. 여러분들 농사 지어봐야 아유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짓는 게 편해요. 이렇게. 예. 아웃소싱이네 농민 입장에서 보면. 그 아웃소싱이라보다 진실은 농지 매각에 가깝죠.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이 영농 기업들이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국유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유 기업이 이거를 리스로 가져가서 몇십 년을 가져가 쓰게 된다면 사실은 국유화된 체계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 원래 그 땅은 나라에서 농민들한테 나눠준 걸 텐데 집단적으로 니네 마을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그것이 이 중국이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은 모두 국가 거야. 예. 네.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은 모두 중국 정부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유화와 공유화는 다른 거죠. 국유화는 정부가 소유를 해야 국유고 네. 농민들이 이렇게 집단 소유를 하면 그것도 공유죠. 근데 그건 사유는 아니죠. 나라 땅은 아닌 거예요. 나라 땅은 아니, 정부 땅은 아닌 거예요. 그냥 농민 우리 마을 땅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런 걸 사서 나라 땅이 되는 거네요. 국영 농업 전문 회사가 사갔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되돌아가서 네. 중국이 공산혁명 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의 타이완, 중화민국 그 국민당 부대하고 중국 공산당 부대하고 막 이렇게 내전 중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공산군이 지금의 인민해방군이죠. 인민해방군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를 공산화를 합니다. 그럼 당시 공산화라는 게 마오쩌둥이 이야기하는 그런 공산혁명인데 중국식 사회주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주에게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막 군대가 들어와.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군대를 몰아내고 지주들을 몰아내고 나더니 이 땅이 중국 정부 거래. 그럼 농민들 입장에선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혁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당이 들어와서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공산혁명을 했다. 여기는 해방구가 됐다. 우리는 인민 해방군이다. 그래서 이 땅 다 여러분들한테 주겠어. 오. 그럼 농민들이 막 좋아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땅은 전부 여러분들 이제 누구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야. 여러분들 모두의 땅이야.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몇 군데를 보니까 만세지 만세. 국민당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러면 공산당이 여기 들어오면 그럼 난 더 이상 소장농이 아니고 이게 야 갑돌아 이게 우리 땅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공산당이 온다 그러면 벌써 만세, 여기 들썩들썩하고 막 어서 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촌 지역은 이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점령해 가면서 그 지역은 해방구로 따라서 토지, 농지들은 해당 지역의 농민들의 집단 소유, 집체 소유라고 부르는데요. 집체 소유로 변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대륙을 다 차지했어요. 그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어. 근데 뭘 하려고 그러면 농민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뭐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문화 수준도 아까 때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여기 반도체 공장을 세우세요. 반도체가 뭔데? 이게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뭐 3나노가 어떻고 그러면 나노가 뭔데? 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집체 소유로 있는 땅을 어떻게 좀 하고 싶었어요. 본인들이 컨트롤을 통제권을 가지고 싶었어요. 농민들이 그냥 갖고 농사만 지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농민들한테 뭘 설명하기도 힘들고 네. 뭐 새로운 종자를 해봐라 그래도 뭐 싫다고 그러고 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고민이 많았구나 그동안. 그동안 많았던 겁니다. 네. 예. 아무튼 이 토지 유전 얘기는 엄청 큰 주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예.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절대 농지하고 중국의 식량 자급하고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중국 정부의 공식 이 발표에 의하면
90% 이상을 자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 같은 걸 보면 식량 자급률은 대개 81%에서 83%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니까 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알 필요도 없고요. 네. 뭐 대충 계산하기 쉽게 80%가 된다고 쳐보죠. 네. 그러면 20%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4억 인구가 먹을 식량 중에 20%가 없으면 몇 명 먹을 식량이 없는 걸까요? 약 3억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예. 사실 우리나라도 뭐 4, 50%밖에 안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그냥 사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90%뭐 80%라고 해서 중국이 예.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있죠. 네. 물론 수입해다 먹고 굶는 있습니다. 사람은 없지 당장은. 네. 예, 잘 먹고 있고 오죽하면 시진핑 주석이 우린 좀 덜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네.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100%다 자급하고 싶은데. 그렇죠. 일단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경제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예요. 여기에 전에 이제 부국장으로 있던 두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2000년에는 101.8%였다. 다시 말해서 남았다. 그런데 2020년에는 76.8%로 떨어졌다. 근데 위에서는 학술 자료 등에서는 81에서 83%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두잉 부국장은 76.8%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그런데 2035년이 되면 65%가 될 거라고. 자급률이. 예. 근데 이게 저는 지금도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를 조금 네, 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런 식량에 고민하고 있는 게 중국만의 문제냐? 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2022년 작년에 OECD의 농업국장 이 여자분이에요. 네. 농업국장이 이 OECD 그 웹사이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서 금년은 좋은 해야, 뭔가 되는 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풍자를 섞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식량 문제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듣는 척을 안 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밀이 아프리카로 못 가고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식량 문제 뭐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자기는 2022년이 아주 그 흐뭇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비슷한 어조로 여기 내가 추천하는 OECD 농업국에서 추천하는 세 개의 보고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보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 보고서 제목이 이 옆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왜 농업 생산성이 앞으로 10년 안에 28%나 증가해야 하는가? 28%나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두 번째, 와. 왜 각국 정부는 28%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안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보고서 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국장님이 예.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뻔한 거죠. 그렇지. 제목만 봐도 식량이 앞으로 부족해질 거야.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 28% 그렇죠. 더 생산해야 돼. 예. 근데 다들 어디서 그냥 사다 먹으면 되지 하고 손 놓고 있어. 예. 큰일이다 저러다가. 예. 근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이걸 나라마다 우리가 어떻게 감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니?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퇴근할래 이제 일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우리나라 인류 전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10년 안에 거의 30% 정도 식량 증산이 안 되면 네. 우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30%는 왜 늘려야 돼요? 인구가 30% 늘어요? 아니면 뭐 어디서
기후 변화 때문에 소출이 30% 줄어요. 그 두 가지 다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식습관 변화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먹던 거 안 먹고 새로운 거 예. 찾으니까 또 그거 예.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럴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제 분야는 중국이니까 중국으로 돌아와서 예. 중국의 고민을 좀 보여드리면 중국은 식량 생산이 그 제약이 커요. 중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8%인데 네. 농경지는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전 세계 농경지에.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농경지 자체가 두 배 이상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면 우리 수자원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물. 네. 예. 예. 중국의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못 댈 만한 농경지가 많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물이 부족한 농경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농경지 면적도 증가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걸 막는데 지금 뭐 골몰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농업의 생산성도 이 더 이상 증가할 여지가 별로 없다. 종합하면 중국은 식량을 증산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증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만 있어줘도 고민일 텐데 예. 식량 수요는 늘고 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중국이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서 소득이 늘어서 많이 먹는구나. 많이 먹기도 하거니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게 문제야. 그게 우리나라 돼지고기도 올리는 요인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게 고기를 먹으면 네. 그 고기들 돼지나 소들은 또 곡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곡식이라는 게 인간이 먹을 곡식을 지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곡식을 1kg 먹으면 고기를 1kg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기 1kg 먹으려면 그들은 막 7, 8kg를 막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먹는 걸 그렇게 줘야 되니까 그 되게 비효율적으로 그 먹는 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료의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나는 그게 다 잘 알지? 예. 훌륭하십니다. 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요 틈을 타서 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 먹는 곡물의 양만큼 한국 사람이 먹습니다. 네? 당연한 그러니까-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밥 먹고 빵 먹고 면 먹는 정도로 한국 사람도 똑같이 먹어요. 그러겠죠.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하는 고기 섭취량만큼 한국 사람도 먹습니다. 아 총량은 아니고 총량이요. 총량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일인당. 1인당. 예, 예. 아, 네. 그러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먹는 어류나 수산물 양의 거의 10배 이상을 한국이 먹죠. 아. 그래서 한국 분들이 중국 사람들 많이 먹어. 아닙니다. 음.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아, 곡식은 곡식대로 먹고 예. 채소, 야채, 고기는 비슷하게 먹으면서 예. 어패류 생선류들은 예.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는데 더 먹어요. 예. 더 많이 싸겠네, 한국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 아, 그 연비가 좀 떨어지는 국민이군요, 우리가. 아니죠.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니까 아, 야근도 하고. 그렇죠. 기름을 많이 먹는구나. 예. 괜히 회식도 하고 중국인들 들어가서 일찍 들어서 잠잘 때. 근데 우리가 중국이 그 식량이 부족한 국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이유는 중국이 식량을 잘 수입해서 쓰고 있거니와 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런 곡물이나 육류 같은 거는 수입해 오지만 채소, 과일, 생선 같은 것, 그러니까 수산물은 수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 5위인데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채소, 과일, 수산물을 수입해 오는 나라가 또 그 중에 탑 리스트에 저희 나라가 있죠. 한국이 가까우니까.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채소 중에 상당 부분이 김치죠. 그렇겠죠. 예. 예. 그렇구나. 여기서 예. 제가 그 시진핑 주석의 어록 중에서 발췌한 거를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걸 읽어드리려고 하느냐면 중국의 지도자가 보는 시각에서 이 식량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한번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야.
세계는 70억 인구가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난리가 안 나는 상태에서 세계의 곡물 생산량은 20억 톤 정도다. 그런데 이거는 생산량이고 무역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3억 톤 정도다. 대두는 생산은 2억 5천만 톤인데 유통되는 양은 1억 톤 정도다. 1억 톤도 안 된다. 글로벌 식량 시장의 최대 거래량이 약 3억 톤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곡물 수요의 절반이다. 쌀의 국제 유통량은 700억 근 정도인데 우리나라 소비량의 약 25%다. 중국의 한 근은 우리나라의 한 250g, 500g 뭐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곡물의 국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을 전부 중국에 수입해 오면 1년 수요량의 절반도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식량을 절대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 사이즈가 다른 나라군요, 저기. 전 세계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남는 거는 다 수출들을 하는데 그 수출하는 것들 다 긁어 모아도 중국이 그거 가지고는 못 먹고 살 수 있다. 중국만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겠지. 예. 그렇겠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식량을 계속 수입해 오는데 이제 중국의 식량을 가장 많이 갖다 파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럼 미국은 식량 문제가 없느냐? 예. 그럼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야, 미국의 그 전략연구소 싱크탱크 CSIS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걸 보면 미국의 식량 안보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된 요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미국인들. 예, 미국의 전략연구소의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의 경작 가능 토지, 여기서 경작 가능 토지는 사람이 경작하는 네, 예. 이런 토지가 약 그중 35%가 가축을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 농사지어서 사료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에 재배되는 모든 작물 칼로리의 36%가 사료로 쓰인다. 곡물의 41%가 동물 사료로 사용이 된다. 네. 그런데 사료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2%에서 13%만 소비 가능한 고기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8kg를 곡식을 먹으면 1kg가 살이 찐대요. 근데 소가 살찐 1kg를 우리가 다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등심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8kg를 먹여도 한 200g 뭐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먹는 거래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런 구조하에 있는데 네. 최근에 와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생겼죠. 네. 그다음 미중 공급망 분리 같은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미국의 식량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CSIS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잠재적인 이슈로 지적한 것이 농작물 이 국제 유통이 일부 카르텔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 4개 회사가 가금류 시장의 54%, 소고기의 85%, 돼지고기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야. 네. 그 저도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알았는데요. 이 식량 회사를 ABCD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요. 회사 이름이 A자, B자, C자, D자가 각각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CSIS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일에 여차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이 4개 회사가 네. 우리는 이 상황을 악용하지 말고 인류 공격을 위해서 이바지를 하고 싶어 라고 하겠냐. 만약에 아니면 사태라는 건 흉작이 들거나 하여튼 생산 부족이 생겼을 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CSIS 같은 데 생각하는 건 중국과 서방의 경제 분리가 일어난다든가 했을 때 네. 예. 그래서 이 서방 국가와 동방 국가들 사이에 공급망이 이전처럼 원활히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될 때, 그랬을 때, 그러면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그럼 식량의 유통을
꽉 잡고 있는 이들 회사들이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재미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일이 어려워진다. 이걸 우려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에서는 남는 식량도 못 판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랬지. 그렇죠. 아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가 제대로 러시아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서 예 유럽 국가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전 세계가 고생을 했잖아요. 비료도 못 만들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회사들의 이익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 에너지 회사 작년에는 돈 많이 벌었죠. 요즘은 고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많이 벌었습니다. 네. 에너지 파동이 났을 때. 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가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지. 그건. 덤태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카르텔 기업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 네. 하기 어렵다. 그래서 CSIS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대체 단백질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아, 번데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메뚜기. 예, 곡물도 적게 쓰고 비료도 적게 쓰고 살충제도 적게 쓰고 야. 수자원도 적게 쓰는. 근데 이건 우리는 뭐 여기까지 생각할 그런 처지는 못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중국 쪽의 쪽만 좀 더 들여다보면 예. 중국 사회과학원이 공식적으로 낸 데이터예요. 멀리도 아닙니다. 2025년 내후년까지 중국은 1억 3천만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도 부족하죠. 근데 근데 지금 수입해서 쓰고 수입해 있죠. 오는데, 예. 그리고 국내 공급량은 밀,쌀, 옥수수 3대 주곡이 2,5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와.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더 해와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기후는 더 악화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농업부 부장, 그러니까 농업부 장관이에요. 탕런제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밀 경작지의 3분의 1이 파종이 굉장히 지연이 됐어요. 네. 예. 근데 그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났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밀이 엄청나게 부족할 수 있다라고 모두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업부 부장은 우리는 다 대비해서 뭐 문제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식량의 수요는 늘고 식량의 공급은 줄고 네. 기후는 점점 악화되고 와. 그리고 동서 진영의 공급망은 분리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야. 그런데 곡물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먹는 곡물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드린 사료, 네. 사료가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곡물이 뭐냐면 옥수수,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대두, 네.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도 뭐 대두 생산하고 옥수수 생산해요. 근데 중국 내에서 생산한 건 식용으로 씁니다, 전부. 사람이 먹어요. 네. 그럼 미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오는 대두와 대두는? 옥수수는 뭐를 하느냐? 그걸 짜서 기름 쓰고. 식용유를 만듭니다. 기름을 짜서 만들고 그 남은 찌꺼기를 가공해서 사료를 만들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료 생산과 식용유 생산을 거의 지금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이 이 대두 수입선을 이제 완전히 브라질 쪽으로 옮기려 하고 있어요. 왜냐? 먼저 트럼프 시절에 한번 당하기도 했고 네. 미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대두 공급선이 아닌 겁니다. 반도체 압박하듯이 대두 뭐 압박할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있지. 그럴 수 네.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명줄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예. 여기서 쓸데없는 사족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려면 자꾸 위안화 결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분야를 보면 돼요. 그래서 1차로 사우디하고 석유를 가져올 때 지금 일부 위안화 결제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러시아에서 가스 가져올 때 위안화 결제하죠. 예. 이란에서 석유 가져올 때도 위안화를 결제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중국에 오면서 맞아. 막 이게 그 중국 좋아할 소리를 막 해주고 그리고 나서 큰 선물을 얻어갔죠. 수백억 달러를 선결제해주고 브라질에서 이런 농작물을 수입해 오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브라질이 그 외환 보유고가 없어가지고 디폴트 당할 뻔했다가 그걸로 이제 그 땜빵이 됐죠. 네. 그러면서 그 앞으로 브라질에서 대두 수입이 올 때는 달러로 결제하지 않는다에 두 나라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그 한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의 움직임에는 이렇게 국가 전략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1차적으로는 곡물 생산이며 식량 생산을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사료 문제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도 다 제정을 했어요. 식량 안보 보장법. 이걸 2020년에 만들었고 발효가 금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반식품 폐기물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지 마라. 식량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여기에 뭐가 더 들어왔냐면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당정 동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정책을. 당정 동책이요? 예, 당정 동책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 공산당과 정부가 있잖아요. 예. 둘 다 책임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산서성이 있다. 그럼 산서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산서성 공산당 위원회 서기. 네. 그런데 실제로 행정을 하는 총책임자는 산서성 성장.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 식량 문제가 이렇게 됐지? 왜 농지가 줄었지? 뭐 이렇게 하면 서기는 그거 성장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성장은 그 공산당이 그거, 알아서 그 정책은 다 당에서 만든 건데요. 이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둘 다 처벌하겠어.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막 이 강화해서 처벌을 했어요. 그러면 오. 여태까지는 가봐 그렇게 처벌 안 하다가 네. 이제 석이고 뭐 성장이고 뭐고 다 잡아 족칠 거야. 그럼 족치는 인덱스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 농산물 생산량이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지? 아, 생산량.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왜 안 나오는 거지? 아 그게요 뭐 홍수도 있었고요 가뭄도 있었고요 어쩌고 있었고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예. 근데 앞에서 토지 유전 계약이 진행됐다고 했죠. 네. 네. 토지 유전 계약을 하면 토지 농지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다 알게 되죠. 그렇죠? 네. 어느 그림을 다 그려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농지가 실제로 얼만큼 있는지 알게 됐죠.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네. 예. 그러면 절대 농지를 보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되죠. 절대 농지는 보전하라고 하는 룰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당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강성이다. 너 절대 농지 얼마 이거에서 더 줄이면 안 돼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체크가 안 됐어요? 아니요. 보고는 다 그 있다고 됐었죠. 예, 예, 예. 그런데 실제로 토지 유전 계약을 마을 다 하면 그 마을마다 실제 농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약한 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빼박으로 나오겠죠. 나오죠. 그래서 마을가를 다 합쳐 보니까 현의 절대 농지가 안 나오네. 현의 절대 농지를 다 만들어 보니까 너희 절강성의 절대 농지가 보고하고 틀린데? 농지가 왜 모자르지? 아. 사천성, 쓰촨 너희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요. 야, 그거 6조 들여서 만들었던 그 뭐 있었지? 그거 다 원상 복귀해. 아, 뭐가 본복이구나. 이 원상복귀. 공원 원상복귀가.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 그거 놔두고 또 만들면 되지 않아? 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명령은 추상같이 조치를 당장 해내라고 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농지였던 거 무시하고 니들이 막 뒤집어서 딴 거 한 거. 이유 필요 없어. 다 원상 복귀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원 만들 때 만든 거면 다른 대체 농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가 원래 절대 농지였다면 그 절대 농지를 다 대토해놓고 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없다 했다면.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그림을 이 빙사를 그려놨었는데요. 네. 이 청두시가 바보짓을 하고 있네. 왜 몇 조씩이나 들인 공원을 다시 밭으로 만들고 있어. 바보 같은 친구들. 이건 빙산의 수면 위를 보는 겁니다. 왜 저러고 있을까? 예, 그렇죠. 그거는 절대 농지 원복하라는 엄명이 떨어져서 그렇고 절대 농지는 식량의 부족을 해결하려고 그렇고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는 이유는 안보가 지금 이슈가 돼서 그렇고 안보가 이슈된 것은 여차하면 미국과 미국이 식량으로 중국을 괴롭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군요. 또는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최소한 우리 먹을 건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령 미국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지도부는 그 상황 그런 상황까지도 대비를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중국이 식량이 자급자족이 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대안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 세 번째 예. 장면인데 중국은 그래서 식량 비축을 해갔어요. 식량 자급자족이 단기간에 될 수가 없으니까 예. 식량을 비축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말로는 1년간 먹을 거를 비축한다고 돼 있었어요. 티드님 자료 좀 같이 봅시다. 예. 그런데 실제로 14억이 1년 먹을 식량을 비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이것이 이제 그동안 수십 년간 비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장부상으로는 비축이 제법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실사를 나간다고 했더니 이 식량 비축 창고들에 전국적인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아이고 불났네. 예, 그렇죠. 아유 어떡하지?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열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2년 전에 국가식량 및 물자 비축국이라는 거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와. 중앙정부에서 이거 다 관할을 하겠어.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새로 만들어진 비축국의 국장님이 비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왜요? 비리. 1년 사이에 새로 된 분이 비축한 걸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이제 과거에 많이 일어났었고요. 예, 그런데 뭐 본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산하 조직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걸 막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을 수 있겠죠. 아, 비축하라고 하고 비축 안 하고 빼돌리고 그런 것들이 였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비축할 필요도 없는 거 예. 그러니까 뭐 당장 쓸 거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있다고 해. 예, 그런 부조리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금년에 네. 부국장도 비리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비축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자기 지방의 식량의 그 동태를 다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예. 대도시 지역에는 열흘에서 보름 동안은 비상 공급할 수 있는 가공 곡물 비축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예. 햇반 같은 거. 그렇죠. 예. 햇반이요? 햇반. 예, 뭐 형태가 꼭 햇반일 예. 필요는 없겠지만 네. 뭐 쌀이라든가 대도라든가 옥수수라는 이런 걸 비축해 놓는 네. 거고요. 그런 지방에서는 생산 지역에서는 3개월, 판매가 주로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6개월, 생산 판매가 동시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4.5개월 정도의 식량을 비축해 놓았다라고 그런 보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중국은 이 행정 조직을 따라서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식량이 지금 얼마나 있고 비축량은 얼마고 생산량은 얼마고 농지는 얼만큼이고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거니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네.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보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2020년에 있었던 당시 료호 부총리가 상하이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 공감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당시에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국내 순환을 위주로 해서 쌍순환 발전의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운을 띄웠고요. 예. 뭐 복잡한 얘기지만 하여튼 료호 부총리 자신이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찍어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네. 1. 국경의 방어와 통제를 강화한다. 왜냐?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상천국인 중국으로 모두 피난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적 경제 순환의 시동을 준비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만 해도 말을 내적 경제 순환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몇 달 후에는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라고 했고 요즘은 쌍순환 경제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를 보면은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전략 물자와 민생 상품에 대해서 전시 계획 경제를 실시한다. 저게 상하이 포럼이면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포럼인데 약간 네. 뭐 전쟁 포고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저는 이건 그럼 전쟁 준비한다는 뜻이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아마도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뭐 뒤이어서 뭐 이렇게 글들도 나오고 댓글도 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일체 없었고요. 몇 달 동안 조용하다가 이 내순환 경제, 쌍순환 경제로 다 워딩이 바뀌었고 그다음 이 료호 부총리의 이 발표문 자체가 중국의 인터넷에 사라졌어요. 그래요? 예. 발표문이 예. 그리고 그다음 네. 지방 정부는 가까운 곳 자기 이익에 과일, 채소, 육류, 알기지를 개발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이 알이라는 건 계란이죠? 계란이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란, 오리 뭐 거의 다 하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민간 기업을 조직화하고 동원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국방동원부라는 게 만들어졌죠. 전시 동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각 가정, 집집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 그래서 베란다에서 채소를 좀 키우고 닭 같은 거는 키울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아파트 베란다에서요? 했습니다. 예. 안돼 닭을 어떻게 키워 거기서? 중국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이 료호 부총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배경을 팬데믹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팬데믹에 전시계획 경제 같은 소리를 하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려는 그 의지는 확고하구나.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구나. 그걸 위해서 에너지도 식량도 반도체 등 기술도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구나. 만일의 경우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이 하고 있구나. 식량도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전쟁이 아니라 네. 지금 구조는 우리는 대만을 안 건드릴 거야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냥 직접 충돌을 가정한 거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제가 또 다른 책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요. 예. 예. 중국은 이미 타이완을 통일하려 할 때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대응이 1차적으로는 경제 제재, 2차적으로는 기술 제재, 3차적으로는 해상 봉쇄, 4차적으로는 직접 무력 개입.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대비를 하고 있다.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예, 그렇겠죠. 당연히 대만을 네. 침공해도. 예,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대만 침공 안 하면 되지 뭐. 내지는 그건 한 100년 후에 하자. 라고만 마음 먹으면 그럼 우리 전쟁 준비 안 해도 되냐? 예, 라고 할 때 네. 그것도 이제 아닌 게 된 걸로 서로 판단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즉 미국과 중국이 지금 요즘 싸우고 있잖아요. 예, 미국은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네. 눌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뭐 기술 규제도 하고 하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 해상 봉쇄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대만 문제와 무관하게 그냥 G2라는 이유로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오케이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중국은 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그냥 지금 중국이 대비하는 게 그래서 대만을 공격하고 그 이제 뒤에 오는 후속 결과들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대만을 안 건드려도 미국 저 친구들은 우리를 공격할 거야. 식량을 조이든 뭐 에너지를 조이든 뭘 조이든 대비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럴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하게 된 당초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들어줄게. 그러면 풀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게 너희들 영원히 그냥 2등 국가나 해. 반도체도 개발하지 마. 무력도 기르지 마. 이제 그러고 있는 거니까. 실제 원하는 속셈은, 그러니까 속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난 네가 잘 되는 게 싫어서 제재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중국에다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중국이 그걸 수용하면 네. 그럼 또 그런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요즘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이제 미국의 고위급의 중국 방문이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뭐 해빙이다,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근데 실제로 그 미국의 고위급이 방문해서 중국하고 뭐 합의를 이룬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중국은 자꾸 방문 왜 꼭 와야 되니 이런 거부 제스처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뾰족하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오기 전 상황이 뭐였느냐? 그게 발리 G7이었죠. 네. 그리고 그 발리 G7에서 했던 일은 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레드라인 정하자. 우리 전쟁까지는 가지 말자. 이거였고,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라고. 결국은 모든 일의 근원에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네. 미국은 그것을 그렇게 그 꼴은 못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 막는 와중에 네. 지금까지 그 누적돼 왔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까지 네. 같이 압박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중국은 그럼 식량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미국의 액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렇죠.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것도 브라질로 다 수입을 바꾸고, 네. 만일에 미국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러시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중국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은 줄여야 되겠고, 그다음 전시 체제에 대비한다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그리고 사올 수 물자를 있어야죠. 사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브릭스가 지금 브릭스 화폐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죠. 근데 브릭스라고 하지만 브릭스 안에 브릭스가 이제 그 뭉치게 되면 브릭스 영내가 대외적으로 흑자예요. 네. 그래서 외화가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중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중국 빠지면 그 다 헛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브릭스와 함께 화폐를 운영하는 건 중국에게 부담이 됩니다만 만일에 브릭스 화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위안화가 미국과 서방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때에도 필요한 자원을 사올 수 살수 있는 있는 화폐 거죠. 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시라는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전시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전력 물자라는 것은 생존에는 필수적이고 공급자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중국 그러니까 각국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게 다르니까 각국마다 전략 물자는 다르죠. 네. 근데 중국에게 있어서 식량 같은 경우에는 전략 물자임이 틀림없어요. 없으면 문자 그러니까. 그대로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금률도 올려야 되고 수입선도 우호적인 국가와 달러를 안 쓰고 가져올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식량 비축량은 늘려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특히 왜 청두처럼 수조 원을 들인 공원을 뒤집어 엎는 사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느냐 그만큼 식량을 안보를 급하구나. 강화한다는 거고 절대농지 당장 확보해. 예. 어.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상당히 근접해 있거나 또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적어도 중국 지도부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미국의 압박이든 혹은 뭐 우연의 또 다른 사건으로에 의한 예. 결과든. 네. 야, 그전 세계 식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더 모자라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 물자라는 게 한 놈이 안 사가면 다른 놈이 사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급자가 이제 유한한데 이 공급량이라는 게 거의 고정된 양이기 때문에 네. 가져가던 사람이 갑자기 안 가져가면 그만큼을 갑자기 가져갈 데가 없어요. 남쪽. 네, 그래서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두를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를 가져오다가 브라질에서 가져오면 네. 브라질에서 대두 가져오던 데는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서로 크로스만 예, 하겠죠. 그렇게 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뭐 우리가 뭐 식량 자금들이 뭐 얼마 됩니까? 우리는 포기했죠. 식량 예, 자금은. 사실상 뭐 거의 포기했죠. 석유 자금도 포기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안 사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곡물, 사료, 이런 건 이제 거꾸로 미국이 이거 너희들이 좀 사줘야 되겠는데,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아, 김치를 포함한 야채, 과일, 수산물. 야 이런 거는 빨리 루트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 식탁에 올리고 있는 뭐 동태, 삼치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낙낙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태가 발생한다면 천천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하에서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아,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팔던 식량은 언제든지 끊길 수 있다. 예.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안 돼. 잠깐만 기다려 할 테니까. 예.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서해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또 우리는 또 미국 편에 쓸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뭐죠? 그럼 김치, 채소, 과일, 예. 수산물, 예. 에브리 반찬들이 다.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반찬 걱정할 때가 아니고 저희 생사가 걸릴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요? 반찬도 중요합니다. 아니 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 IPEF 인도퍼시픽 전략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일본과 한국, 네. 미국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겠다고. 그리고 일본은 이미 동의한 상태고 지금 초유의 관심사는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지금 분위기는 이미 바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그리고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으니 네. 아마 거기서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일에 거기서 군사적으로 한미일이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확정이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한미일 3국을 잠재적인 군사 적국으로 네. 그렇게 상정할 수밖에 없겠죠. 아, 8월 이후에는 예, 아니 한미일이 정상이 군사 협력 강화를 결정을 하면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야, 그럼 당장 끊길 수도 있네요. 중국으로부터 어딘가에서는 사와야 되겠으나. 야,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텃밭이 있고 지금이야 내 텃밭이지만 식량난으로 문제가 되면 그 텃밭에 있는 곡식을 과연 장순원 기자가 잘 추수해서 집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그러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아니 그리고 우리는 뭐 자급률이 85%면 조금 더 노력해서 자급해 보이지만 네. 우리는 자급률이 20%도 안 돼요. 쌀만 자급이고 에브리띵이 다 모자라는데 네. 뭐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다 수입해 와야 되죠. 전국토가 지금 쌀 만드느라고 다 총동원되어 있는 바람에 쌀 이외에 다른 작물들은 뭐 사료고 과일이고 뭐 아무것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밥만 먹으면 좀 버티기는 그런가요? 야, 이거 걱정이네. 갑자기 중국이 이러는 걸로 봐서 뭔가 중국도 뭔가 낌새가 있다는 건데. 예. 한 1, 2년 좀 여유만 있어도 야, 그 공원 말이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그 주변에다가 빨리 농지 만들어. 그랬을 텐데. 야, 저거 다 다시 다 엎어 지금. 야, 저 빨리 엎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시간 없어. 빨리 엎어. 그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고위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보고 있으면 일차적으로 미국이 압박을 하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아. 블링컨 외무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에서 상당히 냉랭하게 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회의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나타나가지고는 뭐 A사의 김 부장님하고 B사의 황 부장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A사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뭐 격려하시는 듯한 이제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의 연출은 네. 중국이 몰렸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쪽 상황에서는 본인이 여유가 있고 네. 느긋하면 그렇게 안 해요. 부드럽고 소탈하게 대하죠. 근데 자존심을 세우고 거친 소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폼을 잡을 때는 카드가 별로 없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이 상대에게 꿀린다는 눈치를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많거든요. 현재 상태는 중국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 뭐 답이 없네. 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쟁여두는 것도 답도 아니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요? 예. 그러니까 채소, 과일, 수산물이라는 거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네. 안 먹어도 되니까. 예, 그게 없다고 해서 뭐 연명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피곤한데. 그래서 집에다가 통조림 있죠, 통조림. 네. 그거 좀 사둬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통조림이 저렴해요. 전쟁 둘 사이가 안 좋아지면 통조림은 더 저렴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재기로 난리 날걸? 통조림? 그런가요? 그럼요. 이제
쌀은 있으니까 햇반 쟁여놓을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는 쌀은 거의 뭐 남으니까 그러나 이제 수산물 안 들어오면 쌀을 더 먹겠죠? 밥 2그릇씩 먹고 출근해야죠 이제. 그러면 그렇긴 하나 네. 생선 통조림, 번데기 통조림 이런 거, 참치 통조림 쿠팡에서 주문해서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라는 거죠?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중국이 뭔가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다급해지고 있다. 예. 중국이 쫓기고 있다. 그 말은 뭔가 메시지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죠?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 대안을 적절히 찾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리스러운 이제 그런 내부 정책 실시도 나오고 외부로도 이렇다 할 지금 현재 상황,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그런 타개를 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식량은 정말 이거는 좀 괜찮아야 되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요 책 이후에 또 무슨 책을 좀 쓰고 계십니까, 박사님?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 책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실제로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주요 물자 오늘 말씀드린 식량을 포함해서 네.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그리고 히토류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난리 정리를 나겠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요즘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건 예, 중국이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살아나고 네.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네, 그러는데도 중국 정부는 별로 부양할 생각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중국 곁불 쬐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냐 네, 네. 그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는 호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중국이 소위 리오프닝이라는 걸 하면서 네. 좀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혹독한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그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들 타격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 3년 동안 고용 상태가 계속 일로 악화되기만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잡이 없어지고 음, 그러면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중국 지표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건 음, 그동안 골목에서 짜장면집 다 문 닫았다가 네. 이제 한 집 두 집 문 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여기서 갑자기 무슨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가려면 그런 시점까지 못 왔고요. 네. 투자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우는 지금 한계 효용이 네. 이젠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에 다리를 놔주면 유통이 활발해지고 서로 왕래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네. 그런데 거기 다리 옆에다 다리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크게 달라질 게 아닌데 없죠. 중국도 그럼 저성장에 들어갔다는 거군요. 공교롭게도. 그런 식으로는 지금 되지 않거니와 게다가 지방 정부들의 부채도 지금 너무 커져서 네. 그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와 있고 수출도 줄었고 예. 부동산도 엉망이고 근데 왜 안 살리냐는 거예요. 시진핑 정부는. 안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데 네. 수출은 더 늘어날 방법이 없죠. 네. 수출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많이 나갔고 음, 그다음 전에는 좀 사주던 나라들이 이제 중국산은 피할래라는 네. 데들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3년 동안 지금 그 민간 경제가 많이 황폐해져 가지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지
여기서 지금 으쌰으쌰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공공 섹터에서도 지방 정부들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하려고 하면은 돈을 써야 되는데 통합 행창을 섣불리 하면은 지난번 그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것처럼 돈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누군가 큰 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현재 그 생활이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어려운 인민들의 경우에는 물가만 올라가고 돈이 그렇다고 안 해서 가요? 그렇다고 취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 불안이 가중될 수 있고 살릴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봤더니 전 같은 그런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하거나 강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부동산 경기 살리면 다 트리클 다운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되는 건데. 부동산은 그 더 이상 그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그 경기를 올릴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2년에 걸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건물마다 이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얼마나 차 있는지 빈대는 얼마나 있는지 빈집 많다면서요? 그게 더 지을 수가 없다.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지금 1억 채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 지어서 어떻게 부동산을 올립니까? 너무 했네 그동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1억 채에다가 이제 식량을 가득 통조림을 가득 채워야죠. 이제 빈집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다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제가 네.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이 프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 그 시진핑 주석 그룹이 리커창 그룹한테 너희 왜 이렇게밖에 못해 저렇게밖에 못해 그랬지만 이제 다 시진핑 그룹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경기 진작 좀 해야 돼. 부동산 그대로 놔두면 안 돼라고 했던 건 리커창 그룹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래가면서 정치를 경제보다 앞세운 그룹이 시진핑 그룹이었죠. 네. 말 바꾸는 게 안 되는구나. 이제 와서 말 바꾸기도 그렇고 말 바꿔서 해보려니 또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 해보니 큰 효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왜 이렇게 됐지? 이제 당황스러워요. 예, 이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리커창 총리 시절에는 매일매일 리커창 총리의 뉴스가 나왔는데 네. 지금 리창 총리가 들어선다면 별로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 중국 경제 살아나는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건 그렇게 일부러 안 생각합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 못 살리고 있는 예. 거다. 다만 이제 그 미디어의 발표를 보면 중국이 지금이라도 뭐 망할 것처럼 예. 디플레이션이고 큰일 났다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 변화가 갑자기 그렇게 뭐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씩 하강하는 거라서 그게 우리나라와 같은 템포로 그렇게 급속히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식량 고민 이철 박사로부터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무서운 이야기.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로 저희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